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팔 때이지 살 때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잘 선택하고 방법을 잘 선택해 민간 합동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 된다. 실제로 서울 도심권에서 공급이 양쪽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36만 호, 32만 호가 그대로 된다면 집값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적고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정두리 기자입니다. 오늘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 만나 뵙고 앞으로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오 시장의 정책이 기존의 문재인 정부 정책과 이제 차별화 내지는 좀 대책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만큼 이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가 이미 시장에 상당한 좀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네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특히 재건축이죠. 그래서 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5년간. 36만 호 정도가 공급되면 서울시의 공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왜 36만 호인가 하는 건데 약 30만 호 정도가 현재 서울은 가구수에 비해서 주택수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제시된 것이죠.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아요. 서울은 매년 신규로 그러니까 가구 분할에 대비해서 공급돼야 될 물량이 한 5만 호 정도가 돼요. 아파트 기준으로. 36만 호 공급으로도 사실은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가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약 18만 5천 호의 재건축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36만 호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 이 방향성은 이거는 긍정적이고 옳은 방향이다. 도시명 타운하우스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3만 호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라고 해서 7만 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하나만 더 붙이면 이 오세훈 시장이 두 가지가 또 서울시를 경제 다핵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게 1축, 2축, 3축이에요. 그 1축이 어딘가 그러면 서남권이에요. 2축이 어딘가 그러면 강남이에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묶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이나 마포, 동대문, 창동과 도봉, 여기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에 제4 도심권이 설정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철도의 지하화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게 이 오세훈표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세훈 표 정책이 이제 주목받고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어요.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정매 제한을 했다. 오세훈 정책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사 대책 이후에는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는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방법론이 좀 틀려요. 중앙정부의 대책은 하나는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이제 오세훈 정책은 민간주도다. 정부의 정책은 아직은 재건축 억제예요. 근데 오세훈 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이 실패했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급등한 원인을 네 가지로 꼽아요. 집값이 오른 이유는 첫째는 공급 부족이었어요.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이 공급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대책이 도심권이나 상기 신도시가 나왔다면 사실은 지금쯤이면 공급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뭐 미친 전세, 미친 집값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공급 부족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미스매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거,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세계적 공통현상이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집값이 올라요. 이건 공통적인. 네 번째가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이제 영끌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집값을 급등시킨 주범이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공급과 정책은 맞물려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 실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원인을 짚어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의 이 정책의 방향은 잘 잡은 것이다. 위험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우려된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선 재건축이 압구정도 현대아파트가 전용 196제곱미터가 10억 이상 올랐고요. 80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13억 원이 올랐어요. 2달 사이에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오세훈 표 정책이 부동산에 우선 재건축 규제 완화, 35층이 대표적이잖아요. 또 2층의 층고 제한 완화, 최소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층고를 35층에서 약 50층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엄마나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안 되었던 거예요. 또 층고가 올라가면 당연히 용적률도 올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재건축만 급등하지만 대부분 강남이에요. 그리고 여의도, 목동, 그 요지예요. 인기 지역이에요. 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 용적률과 층고가 완화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은 거래가 한두 개만 거래되어도 지금 호가지로 가격이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건축이 특히 강남의 한강변이 가장 많이 자극을 받아요. 이게 가장 소외 단지가 돼요. 다주택자의 매물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앞으로 시장 향방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가 돼요. 그런데 재건축이 올라가요. 그럼 집값이 안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계산을요. 세금이 동결이 돼요. 아니, 이대로 가면 오세훈 시장 측의 얘기를 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처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가만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죠. 다시 오를 것 같죠. 그러니까 안 판다고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니까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그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기간이 단기이냐 중장기에 따라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다르다.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는 시민이나 서울 시민이나 국민이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이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책 공조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신감도 있고 막 의욕이 넘치죠. 그러나 사실은 정책의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 초과예요. 그 다음에 단기 필마예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서울시장이 되었고, 정책을 혼자 합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고위공직자, 의사결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손발이 이렇게 철학이 맞지를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설득하거나 물갈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몇 달 걸려요. 바로 잘라요? 그럴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요. 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는 또 1차 인허가 건은 대부분이 이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정부가 있네요. 네 번째로. 중앙정부가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냐 아니냐,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 이거 저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요.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해답은 의외로 선진국에 다 답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사례를 많이 들죠. 적어도 20년 이상 앞서 있는 게 많아요. 이게 도시 문제, 주거 문제를 동시에 겪었어요. 다 이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를 특히 수도권의 인구 집중, 이게 주거 문제, 도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거치고 해결하고 오늘날 우리만 이루고 있는 것이지 다 있다고요. 지금 오 시장이 조금 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이 대화를 안 해봤지만 목표가 지금 집값 안정이거든. 재건축 재개발을 고종안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조급하게 서둘러서 강남 재건축부터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할 제도이지 막 어떤 시장이 되고 어떤 대통령이 되면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럴 일이 아니야.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뭐 시스템을 바꾸든 평가하는 모델을 바꾸든 감정평가서를 늘리든. 그러나 가격이 오른 것만큼 또 현실화율을 90% 이것도 너무 무리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것만큼 과세 표준액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거기에 따른 세금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바꿔야 돼요. 이대로 가면 타협 없이 공조 없이 서로 협의 없이 가면 차악 또는 최악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본에 좋은 사례예요. 민간 합동이에요. 롯봉기 힐이나
미드타운이나 신마르노치를 할 때 네. 일본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외국도 다 그래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핑가르기래.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강남 쪽에 있는 대표적인 단지들, 알짜 단지나 이런 단지들은 공공재건축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싫거나 공공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민간 합동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 된다. 민간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식을 지금이라도 지혜를 모아서 참여하고 이걸 성공 사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단추를 잘 끼게 되고 민과 간이 서로 오 시장의 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같이 그럼 국민들이 안심하잖아요. 안심이 중요하잖아요. 좀 확실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작은 것부터 하나, 최악이 뭔가 공공주도 재건축도 안 되고 민간주도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피해는 어떻게 되죠? 예, 고스란히 지금 공급 부족이 남게 되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가거든요. 안개속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양쪽이 좀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을 예측하는 일이 가능할까? 혹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경제학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학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학은 시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경기를. 그게 부동산 경기 변동론이라는 한 챕터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연구 논문이나 이론이 탄탄해요.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더라도 오늘 단어가 방향성은 맞아요. 방향성을. 예측하는 기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잘 발전되어 있고 이러한 접근 방식과 기법을 활용하면 전문가적 시각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은 8년째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통계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3번 올랐고 2번 내렸거든요.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부동산이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공급 정책,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과 문재인표 정책 여기서 잘 타협하고 정책 공조를 이루고 실제로 서울 도심권에서 공급이 양쪽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36만 원, 32만 원가 그대로 된다면 집값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적고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온다면 집값은 더 이상 크게 오르기 어려워요. 그리고 7월부터 이제 상기 신도시가 사전 분양이 들어가잖아요. 청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도 시장의 심리적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이걸 낙관론의 팽배라고 경제학은 설명하거든요. 이 부분만 좀 가라앉는다면 집 살 사람 다 샀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출도 안 해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집값이 더 오를 확률은 작다. 올해는 횡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조정기라고 그래요. 주택경기 사이클에 보면 우리가 회복기가 있고 상향기가 있고 이 화랑기가 있어요. 고점에. 그 다음에 내릴 때 후퇴기가 이게 조정기예요. 후퇴는 거래가 감소하며 가격이 보합해요. 그 다음에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하락해요. 하락기예요. 그리고 맨 이 저점에 불황기에 오면 거래가 거의 스톱이 돼요. 이게 마치 우리 지난 2012, 13년에 경험했었던 하우스푸어들이 막 울며 부르짖었잖아요. 뭐라고? 나도 팔고 싶어요. 엄마 아파트가 12억 가다가 7억 떨어지니까 아니 나도 팔고 싶다니까요. 근데 안 팔리는 걸 자꾸 왜 팔으라고 그래요. 안 팔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만 그때가 올 때가 불황의 저점, 불황기이고 저점이고 그 뒤에 거래량이 좀 증가해요. 한 30% 증가하고 80% 증가할 때 이게 가격이 1~2씩 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이게. 부동산 경기는 이제 조정 내지는 후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컸고 사이클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버블도 상당히 쌓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통화량이 25% 증가할 때 집값은 50% 증가했어요. 유동성이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상당 부분 버블로 봐요. 금리가 내린 부분은 버블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할인율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20% 정도 서울 강남과 마용성에 적어도 집값에는 지금 버블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돼요. 근데 이 버블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빠질 수도 있고 천천히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후에 비로소 이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거품 있는 시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멀리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 그리고 거품이 빠질 때는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던집니다. 매물이 축적되는 순간 가격이 변동해요. 그런데 매도자들은 지금 이걸 알지 못하면 반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리더라도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깨에서 팔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못 팔더라도 어깨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냉각되는 순간, 너도 나도 던지는 순간 부동산은 하락할 때 급속히 냉각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도 오늘 알아두시면 여러분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은 집을 공격적으로 살 때 아니라 늦었다고 그랬죠. too late. 전세냐, 지금이라도 집을 산다면 두 번째를 주목해야 돼요. 지역을. 서울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해요. 변화가 많아요. 교통 변화도 많고. 집값이 오를 때는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저는 좀 가르치는데 욕심이 많아요. 돈 버는 데는 욕심이 없어서 저도 뭐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집값이 오르려면 우선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공간 구조가 바뀌면 지역이 변화해요. 지역이 변하면 입지 변화, 입지. 그래서 입지 가치를 중요하는 거예요. 얼치기들이 이것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데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면 지역이 바뀌고, 지금 오세훈표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역이. 공간 구조. 그러게 되면 입지가 변하고, 입지가 변하면 입지 가치가 바뀌어요. 입지가 변하면 토지 가격이 바뀌어요. 토지 가격이 바뀌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격이 변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역 선택할 때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서울시 지역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앞으로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가격 변동 내지는 가격 결정 요인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성장 지역을 선택해야 돼.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그리고 행정 계획이 받쳐주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문화 인프라, 교통 인프라, 산업 인프라, 상업 인프라가 있고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서울시에 지금 이제 오늘 오세훈표 정책과 지금 문재인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집중되는 곳을 살펴봐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딱 맞는 곳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라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1년 2개월로 끝날지 5년 다시 할지 다음까지 된다면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지금 말한 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거다. 이거는 그렇게 예측이 돼요. 강북권의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의 관문 지역 이렇게 경기도가 적정 지역이 굉장히 유망하고 이제 집 사는 시기는 가장 좋은 시점은 딱 정해져 있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 1000가구 정도가 있으면 한 50개 매물이 저는 그걸 중시 여기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진짜 전문가예요. 핵심 현장에서 이 사람만 안 와요. 통계에 안 잡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로 줄어들 때, 그러니까 1000가구의 매물이 10개다. 이거는 신호가 온 거예요. 누군가가 사고 팔 사람은 없고 이때 크게 변곡점이 와요. 가격이 내리든지 오르든지 오르겠죠, 그렇죠? 매물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어있는 이걸 보는 자가 사실은 이겨요. 그래서 집을 지금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팔 때이지 살 때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잘 선택하고 방법을 잘 선택해. 이거 신규 분양을 좀 받는데 초점을, 그러니까 저럴 때는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기회가 와요. 신도시까지. 그러면 이걸 좀 노리고 또 아니면 집값이 좀 빠졌을 때 그때 경공매나 급매물을 좀 노리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뭐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 이런 거 들어서는 지역을 선택하라 이 말인 것이고,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서울역 천장리, 지금 아까 정부가 말한 공공재건축, 정비지역 또 이런 거, GTX, ABC, D까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왕이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오르지 않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손해보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가주택 좋아요. 은퇴자들은 소득 거주도 하고 임대소득도 거두는 그걸 좀 마지막 꿀팁으로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고종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 통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